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일본 전체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학교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한 교육자의 양심 선언까지 더해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겪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키예요.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 호우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늘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틀의 가장 단단한 부분은 아마도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을 겁니다. 퇴역 장교이신 할아버지는 가족 식사 자리마다 녹차를 홀짝이시며 전쟁 시절의 무용담과 함께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일본의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하고 역사를 빌미 삼아 끊임없이 일본을 괴롭히는 은혜 모르는 나라라는 식의 말씀들이었어요. 투자은행의 고위 간부이신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의견에 동조하며 한국은 아직 여러 면에서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뉘앙스를 자주 풍기셨습니다. 유명 예술가 집안 출신이신 어머니는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셨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표정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표하시는 듯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풍경은 조금 달랐어요. 같은 반 캔은 쉬는 시간마다 K-팝 아이돌의 춤을 어설프게 따라했고 하나는 최신 한국 화장품 정보를 줄줄 꿰고 있었으며 메이는 한국 드라마의 다음 회차를 기다리며 눈물 짓기도 했죠.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한국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이기만 할까?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괜한 말을 꺼냈다가 집안의 분위기를 망치거나 학교에서 이상한 아이로 찍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인터넷 검색창에 몰래 한국을 입력해보고 관련 기사가 뜨면 누가 볼세라 황급히 창을 닫는 소심한 이중 생활을 이어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평소보다 조금 더 엄숙한 표정의 학년 주임 카와무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곧 있을 3학년 수학여행에 대한 공지였죠. 하와이의 푸른 바다, 파리의 예술적인 거리,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 저마다 들뜬 상상에 빠져있던 순간 선생님이 발표한 목적지는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그 한 단어에 교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항의와 위험하지 않냐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차라리 국내 온천 여행이 낫겠다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특히 평소 애국심이 강하고 목소리가 컸던 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하게 반발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학교의 결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느껴졌죠. 교실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며 창밖에 흩날리는 벚꽃 잎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작은 의문과 세상의 거대한 편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카와무라 선생님의 한국 수학여행 발표 이후 교실은 한동안 격렬한 반대 여론으로 들끓었어요. 특히 레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국행의 부당함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서명운동이라도 벌일 기세였죠. 그녀의 주장은 명료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한 위험한 나라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배울 것도 없는 곳에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렌의 그런 단호한 태도에 많은 친구들이 동조했고
교실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학교의 전화통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귀한 자식을 어떻게 그런 위험한 나라에 보낼 수 있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학교 게시판에도 익명의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고 들었어요. 결국 학교 측은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죠. 설명회 당일 교무실을 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 선 카와무라 선생님은 예상외로 침착하셨어요. 그는 유엔 안전지수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이 객관적으로 일본보다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임을 강조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했죠.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이 오간 끝에 놀랍게도 회의장은 점차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수학여행은 확정되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뭘 아냐거나 결국 우리 의견은 무시당했다는 식의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실 안에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 일색이었지만 조용했던 유이가 그래도 직접 가보면 또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K드라마 팬인 메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 나오는 길거리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죠. K-팝을 좋아하는 켄 역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고요. 이런 분위기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렌이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마치 배신자라도 되는 듯 몰아붙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 시선에 유이와 메이는 금세 얼굴이 굳어버렸고 교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마치 비국민 취급을 받는 듯한 분위기였죠.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웃나라에 대해 이토록 극단적인 감정만을 강요받는 걸까요? 도서관 구석에서 몰래 펼쳐본 한국 여행 가이드북 속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고 전통 궁궐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죠. 다가오는 출발일,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두려움과 희미한 기대감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출국장은 저희 3학년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일반적인 수학여행의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캐리어를 끌었고 여기저기서 정말 가기 싫다거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나오신 부모님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딱딱한 목소리로 낯선 곳에서의 주의사항들을 끝없이 늘어놓으셨고 어머니는 제 가방 깊숙이 비상약 봉투를 몇 개나 더 찔러 넣으셨죠. 특히 렌의 부모님은 딸을 거의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는 듯한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마치 저희가 무슨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는 정글로 탐험을 떠나는 것처럼 과도한 걱정과 불안감이 공항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기는 이륙했고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상념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은 그렇게 위험하고 끔찍한 곳일까?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불안감과 동시에 어쩌면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저와 친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입국장의 모습은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한 공간, 하늘 높이 솟은 듯한 유선형의 천장, 세련된 디자인의 안내판과 상점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죠. 하나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켄은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연결하더니 화면에 표시된 빠른 속도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희에게 다가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길을 안내하는 귀여운 디자인의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복잡한 입국 심사 과정 역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놀랄 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요. 몇몇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듯, 기술 같은 건 오히려 더 발전한 것 같다는 듯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렌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애써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품고 있던 불안감과 편견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토록 뒤떨어졌다고 말했던 한국의 첫인상은 오히려 압도적인 현대성과 세련됨으로 저를 당황시키고 있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낯설 속에는 이제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 탐방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저희는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인사동의 활기찬 골목길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아기자기한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세련된 갤러리, 예스러운 찻집들이 조화롭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끼게 했죠. 메이는 작은 목소리로 이곳 분위기가 참 좋다며 감탄했고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직되었던 표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졌어요. 완만한 언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고풍스러운 한옥들의 물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기와와 흰 담벼락이 만들어내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풍경에 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다며 교토의 느낌도 난다고 넋을 잃고 바라보는 듯 했어요. 저희가 상상했던 혹은 무시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깊이 있고 아름다운 전통의 멋이었습니다. 골목을 거닐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에 홀린 듯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다채로운 색상의 조각보와 섬세한 문양의 나전 칠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저희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아한 차림의 가게 주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일본어로 저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요? 순간 저희는 모두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유창함에 놀라움을 표현했고 주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일본에서 잠시 살았던 경험과 요즘 일본 손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에게 적대적일 것이라는 저희의 막연한 편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렌조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가게 구석에서 묵묵히 공예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친절하게 조각보의 의미와 나전칠기 제작 과정에 대해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고 저희가 가게를 나설 때는 작은 복주머니 열쇠고리를 하나씩 선물로 건네며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예약된 한정식집에서의 경험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식당에는 이미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각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다채로운 음식들은 맛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를 배려하는 세심함이었죠. 심지어 렌조차 말없이 갈비찜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직접 다가와 환한 미소와 함께 일본어로 식사가 입에 맞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질문과 미소에 저도 모르게 진심으로 맛있었다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더 이상 출발할 때의 무거운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유이가 나지막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것 같다고 속삭였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은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차갑고 적대적일 것이라는 편견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학여행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의 긍정적인 경험 덕분에 다소 누그러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늘의 주된 일정은 저희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죠. 바로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다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습니다. 형무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현지 안내원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으며 학생들 사이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도착한 형무소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높고 육중한 외벽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섭다는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보았고 저 역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날 인사동과 북촌에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차갑고 무거운 역사의 현장이었죠. 조심스럽게 발을 들인 형무소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고 어두운 감방,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기 위해 고안된 온갖 끔찍한 고문 도구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흑백 사진과 유품들. 전시관을 둘러보는 내내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고 여기저기서 작은 신음과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온갖 잔혹한 고문 도구들과 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충격은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전시실 앞에서였어요. 저희와 비슷한 나이,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다 결국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메이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학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슬픔은 금세 다른 친구들에게도 번져나갔죠. 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냐는 듯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아무도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렌조차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벽면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이름들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기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어렴풋이 배웠던 역사는 이곳의 처절한 진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기만적으로 느껴졌죠.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혹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에 맞선 처절한 저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깊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제가 배워온 역사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형무소를 나온 저희는 인근의 작은 강당으로 이동하여 역사자료 연구가이신 박진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있는 듯했어요. 그는 서두 없이 놀랍게도 당시 일본 헌병 때와 총독부에서 직접 작성했던 공문서들과 신문기사, 스크랩들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조사보고서, 강제징용 및 수탈 관련 통계 자료, 명백한 일본어로 작성된 도장까지 찍힌 그 자료들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강력하게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죠. 박 연구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 기록들이 모두 일본의 선조들이 남긴 것인데
왜 저희는 배우지 못했는지 되묻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물음에 강당하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죠. 그 누구도, 심지어 렌조차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정말이구나.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외면했던 역사가 이렇게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단발머리 소녀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그 존재감은 형언할 수 없이 강렬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한 일본인 남학생이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본인이 이곳에서 이렇게 참회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모습은 또 다른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서서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반항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짧게 적어 내려갔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담아 그 글귀를 소녀상 발치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갈 때와는 사뭇 다른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는 친구,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친구. 다들 지난 며칠간의 강렬했던 경험을 자신의 안에서 소화하느라 여념이 없는 듯 보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 인사동 상인의 따뜻한 미소,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벽돌, 박진우 연구원이 보여준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울고 있던 일본인 학생의 모습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믿어왔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교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메이가 조용히 저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캔도 교과서만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바보 같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렌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한국에 대해 나를 세우던 그녀는 이제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거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어요. 심지어 며칠 후에는 그녀가 서점에서 한국어 학습 교재를 사는 것을 봤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저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작은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문득문득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역사 수업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죠. 교과서에 실린 너무나 평화롭고 일방적인 서술을 볼 때마다 서대문 형무소의 붉은 벽돌과 박진우 연구원의 침착하지만 단호했던 목소리가 떠올라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역사 수업이 끝난 후 타나카 선생님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제가 한국에서 본 자료들과 교과서 내용의 차이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제 질문에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교과서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명확한 답변 대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그는 서둘러 교무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저는 야마다 교감 선생님께 호출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딱딱한 표정으로 학교의 방침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삼가주었으면 한다는 사실상의 경고를 제게 전달했어요.
그 순간 억울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확신이었죠.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저는 메이와 켄, 유이를 찾아가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잊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친구들도 곧 제 제안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렌까지 조용히 저희에게 다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죠. 저희는 각자 찍었던 사진들을 모으고 기억을 더듬어가며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학교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저희의 양심과 진실을 향한 작은 외침이었어요. 저는 진로 계획서에 적었던 경제학부를 지우고 그 자리에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라고 새로 적었습니다. 왜곡되고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어쩌면 저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번 여행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 학생 아키의 시선으로 뿌리 깊은 편견을 넘어 진실과 마주하게 된 용감한 여정을 함께 지켜보았어요.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아키가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직접 한국을 경험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인사동 상인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북촌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아키는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은 아키와 친구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했고, 소녀상 앞에서 만난 참회하는 일본 학생의 모습은 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지요. 저는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젊은 학생들이 직접 부딪히고 느끼며 스스로 편견의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교과서 너머의 역사를 파헤치고자 친구들과 함께 기록을 시작하고 진로까지 바꾸게 된 아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키와 친구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전해드리려 노력할게요. 부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더 큰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